판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이상하게도 공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고무도장이 종이에 부딪히는 단순한 소리와 함께 끝났다. 남편 재원은 마케팅 부서의 젊은 동료인 수진과 함께할 미래에 이미 시선이 고정된 채 짐을 챙기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서울가정법원 복도에 홀로 서서 완벽하게 재단된 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마도 그녀에게 드디어 끝났어 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그가 무거운 문을 밀고 나가면서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모습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북촌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이 흘렀다. 기사 아저씨가 한강변에 핀 봄 벚꽃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을 걸었지만 나는 겨우 예의상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 머릿속은 추억과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전통 한옥들이 스쳐 지나갔다. 주변에 현대적인 도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수세기 동안 변치 않은 곡선 기와지붕을 이고서 그 집들처럼 나 역시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전통을 지키기를 기대받아 왔다. 택시비를 내고 마당 대문으로 걸어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박희자 여사님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다. 시누이 은희와 동네 아주머니 두 분. 내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늘 나를 비판적인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나무 문을 드르륵 열자 그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가 이내 부자연스러운 밝은 톤으로 다시 커졌다. 아, 민지야, 돌아왔구나. 시어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 눈은 차가웠다. 우리는 다음 달 김치 축제 얘기를 하고 있었단다. 너도 모든 걸 고려해서 참석할 거니? 모든 걸이라는 말, 앞에 짧은 침묵에는 그녀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도 지켜온 존중의 표시였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어머님. 여자들은 내 몰락의 만족감을 거의 감추지 못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수년간 그들은 내가 이 가족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 점점 멀어지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끝내 낳지 못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이제 내 결혼이 끝났으니 그들의 속삭임은 더 커져서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퍼져나갈 것이다. 재원이가 아까 전화했었어. 은희가 보리차를 일부러 천천히 마시며 말했다. 한동안 강남에 머물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새 프로젝트 현장이랑 더 가깝다고.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 모두 수진에 대해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한때 우리 침실이었던 곳으로 물러났다. 곧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 될 터였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재원은 이미 몇 주 전에 자기 물건 대부분을 치워버렸다. 창가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내가 아직 치우지 않은 유일한 우리 사진이 놓여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 날 전통 혼례의 화려한 장식 아래에서 희망과 약속을 품고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나는 정장 옷을 벗고 집에서 입는 편안한 생활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익숙한 옷감이 피부에 닿자 작은 위안이 되었다. 딸린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38. 세월은 내 외모에 너그러웠지만 내 눈에는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종이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말했지. 걔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세월 동안 아들 하나 못 낳고 너무 배워서 제 분수를 몰라. 전통적인 한국 남자는 가정의 가치를 아는 아내가 필요한 법이야. 이제 아무것도 못 받게 생겼네.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다. 김씨, 집안이 재산 관리는 철저하게 잘했잖아.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나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이었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 가장 어두운 시절을 이끌어준 조언을 속삭여 주셨다. 여자의 침묵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숨길 수 있단다. 교수님의 딸로 자란 나는 교육과 독립의 가치를 배우며 컸고 그 자질들은 결국 내 결혼 생활에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질들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견지명을 주었다. 아버지가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치셨던 서울대학교 인맥 덕분에 나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조언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떠난 후 나는 부엌의 작은 나무 식탁에 홀로 앉아 공책에 계산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문간에 멈춰섰다. 슬슬 짐을 싸는 게 좋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재원이가 다음 달에 사촌이 들어와 살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가족회의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결정했단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갈 거니? 내 어머니한테로? 그녀의 질문에는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길 바라는 호기심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나는 공책을 닫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가족 계획에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래된 집의 소리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멀리 조개사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근처 관광지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야시장 상인들의 외침, 한때 위안을 주었다. 이제 그 소리들은 내가 느껴야만 할 공허함을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허함 대신 내 안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바로 기대감이었다. 수년간 나는 교묘하게 감춰진 모욕과 가족 결정에서의 배제, 나를 파트너가 아닌 의무로 여기는 남편의 냉대를 견뎌왔다. 한국 사회의 기대는 나를 이러한 역할들에 묶어두었다. 순종적인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 불평 없이 희생하는 여자. 잠자리에 누워 종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내일이 내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재원의 버림받은 아내나 김씨 집안의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닌 그냥 민지로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던 바로 그 여자. 밖에서는 어둠을 뚫고 새벽의 첫 빛이 비춰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나는 치밀하게 계획한 미래의 다음 장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진정한 감정 하나를 허락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안도감을 담은 한 줄기 눈물이었다. 이혼이 확정되기 한 달 전 나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재원이 수진과 함께 사무실에서 늦은 밤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옛 제자이자 지금은 하나은행에서 재무상담사로 일하는 강 선생을 만나고 있었다. 우리는 재원이 절대 가지 않을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구수한 보리차 향과 부드러운 가야금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싸주었다. 남편분께서 좀 부주의하셨네요, 민지씨. 세 번째 만남에서 강 선생이 나무 탁자 위로 서류 폴더를 밀며 말했다. 이 부동산들과 계좌들 중 상당수가 가족 등기부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폴더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 남편의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한 자산 내역이 들어있었다. 김씨 집안은 동대문 시장의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 부동산과 기술 분야에까지 손을 뻗친 거대 기업을 일군 자신들의 사업 수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바로 나의 지성과 인내심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나는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한 달,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강 선생이 대답했다. 최근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속세 문제로 가족들이 곧 모든 자산을 검토할 겁니다. 시아버지는 서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 출신 교수의 딸인 나를 결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임종 자리에서 내가 차를 가져갔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셨다. 이제 그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내게 필요한 기회를 주고 있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남편이 책상 서랍에 무심코 놓아둔 인감도장과 아내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가족 서류들을 이용해 자산 이체를 시작했다. 먼저 시부모님이 1년에 2번 사용하시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제주도 별장이었다. 그 다음은 재원이 가족 돈으로 투자했지만 세금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둔 신생기술회사 3곳의 주식이었다. 강 선생은 내가 합법적이면서도 추적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일련의 신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왔다.
김씨 집안이 외부인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로 사용해온 바로 그 수법을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8천억 원이군요. 마지막 만남에서 강 선생이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정말 확신하시겠습니까, 민지 씨? 이혼 서류가 제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액수는 어마어마했다. 미화로 거의 7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특권과 인맥,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오만함을 상징했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부엌으로 밀려나 남자들이 고급 소주와 갈비를 먹으며 사업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야 했던 모든 가족 모임을 떠올렸다. 그들은 우리를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치부했다. 확실해요.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다. 이혼 다음 날 나는 강남의 소박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 원룸은 다음 행보를 준비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임시 거처였다. 동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새로 시작하는 이혼 남녀들로 가득했다. 동네 김밥집에 홀로 앉아 김밥을 먹으며 체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조용한 여자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재원에게 금융적인 충격이 전해지기까지는 정확히 17일이 걸렸다. 내가 아침으로 된장찌개와 밥이라는 소박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그의 이름으로 울렸다. 나는 전화가 끊길 때까지 내버려둔 후 식사를 계속했다. 10분 후 문자가 도착했다. 얘기 좀 해야겠어. 지금 당장. 심각한 일이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3시간 후 그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받았다. 민지.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공황으로 팽팽했다. 가족 계좌에 무슨 착오가 생긴 것 같아. 무슨 착오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부동산이 사라졌어. 주식 증서도. 제주도 집도. 어머니가 거의 정신을 잃으셨어. 가족 변호사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가 말하길 모든 것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대. 나는 그의 깨달음의 무게가 가라앉도록 잠자코 있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봐. 나에겐 모든 권리가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15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이 경력을 쌓는 동안 가정을 돌본 여자로서, 매일 당신 어머니의 경멸을 견뎌낸 며느리로서 말이죠. 넌 이걸로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가 쉿소리를 냈다. 우리 가족은 인맥이 있어. 법원은 아내가 가족 계좌에 접근해서 거래한 내역을 보게 되겠죠. 당신의 인감도장으로 이루어진 거래. 흥미롭게도 당신 가족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탈세 전략과 똑 닮은 거래들을요. 나는 그가 그 의미를 곱씹도록 잠시 멈췄다. 그걸 법정에서 검토받고 싶으세요, 재원 씨?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그가 이에다 치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김 씨 집안의 재무구조는 법적 조사를 견뎌낼 수 없을 터였다. 그들의 제국은 신중하게 관리된 외관과 못 본 척해주는 관리들과의 전략적 관계 위에 세워져 있었다. 뭘 원해? 그가 마침내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요. 난 이미 원하는 걸 가졌어요. 이 일은 우리 어머니를 무너뜨릴 거야. 가문의 이름은 살아남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아마도 누군가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서울의 끝없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내가 방금 거둔 작은 승리에 무관심한 채 제 리듬을 이어가고 있었다. 멀리 남산서울타워가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꿈과 실망으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나는 여전히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신우이, 의티이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우월감이 없었다. 민지 씨.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이 충격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내가 대답했다. 안부 전해주세요. 이해를 못하는구나. 가족 사업, 우리 사회적 지위,
이건 재원 오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은혜가 어머니와 함께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내가 그토록 고치려 애썼던 지방의 부산 억양, 제대로 된 사회적 인맥이 없는 것에 대해 교묘하게 비아냥거렸던 가족 모임들을 생각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께 종갓집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그걸 차지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가족 전통은 계속되어야죠. 그 작은 양보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럼 나머지는 내 것이에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더 젊은 여자에게 눈이 멀어 나를 버린 남자와 1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번 돈이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노트북을 열어 새 계좌에 로그인했다. 숫자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이제 평생 써도 다 못 쓸 부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돈은 결코 내 목표가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나 같은 여성에게 거의 허락하지 않는 것, 바로 내 미래를 스스로 정의할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압구정의 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날카로운 눈과 그보다 더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지닌 젊은 여성 중개인이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매물들을 보여주었다. 저희가 가진 가장 고급 매물들입니다. 그녀는 광택나는 브로슈어를 책상 위로 밀며 설명했다. 고객님의 새로운 상황에 완벽하게 어울릴 겁니다. 소문은 서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떻게든 그녀는 이미 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적어도 부유한 이혼녀를 한눈에 알아볼 만큼은. 전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사무공간이요. 종로, 광화문 광장 근처로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상업용 부동산이라 개인 투자로는 흥미로운 선택이시네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재단을 시작할 거거든요. 이혼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맑은 가을 아침, 나는 서촌의 새 한옥에서 부모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이 전통 가옥을 명성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마당과 그것이 주는 연속성 때문에 구입했다. 북촌에 있는 김씨 집안의 웅장한 종갓집과는 달리 내 집은 소박하지만 꼼꼼하게 복원되었고 윤이 나는 마루와 아침 햇살을 부드러운 무늬로 걸러내는 섬세한 한지 창문이 있었다. 내가 백자 접시에 떡을 올리고 있을 때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배달원의 자신감 있는 두드림이나 이웃의 명랑한 부름이 아닌 망설이는 듯하고 거의 미안해하는 듯한 소리였다. 접시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후 마당을 가로질러 떨었다. 내 버선은 마룻바닥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문을 열자 재원이 면도도 하지 않은 헝클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때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비싼 양복은 살이 빠졌는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평소 그의 자세에서 느껴지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42살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하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민지,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의 모습을 뜯어보았다. 한때 내가 김씨 집안에 시집 온 것을 행운으로 알라고 말했던 남자는 이제 운을 구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후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가 들어오도록 했다. 그는 서투르게 신발을 벗었고 마당의 툇마루에 올라서다 거의 비틀거렸다. 나는 그의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다. 그의 현재 상태를 많은 것을 말해주는 작은 디테일이었다. 제사 준비 중이에요. 나는 제사 음식이 차려진 부엌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부모님 기일이거든요. 재원은 나를 따라왔지만 이 안쪽 공간에 들어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부엌 문턱에서 멈췄다.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부엌을 여자들의 영역으로 여기며 거의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음식이, 그가 차려진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주 정갈하네.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송편을 가지런히 놓으며 대답했다. 달콤한 깨와 꿀 냄새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재원씨? 그는 평소에 화려한 언변을 잃은 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무게를 옮겼다. 사업 협상에서 재원은 빠른 판단력과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유명했다. 지금 그는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다. 상황이 변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이 내게 떠나라고 한 후에요. 나는 이래서 눈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래, 그가 인정했다. 그 후로 그는 심호흡을 했다. 수진이는 떠났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수진이 같은 젊은 여자들은 권력과 지위에 끌린다. 가족의 부와 지위가 없어진 재원은 그저 전망이 희미해져 가는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유감이네요. 나는 유감스럽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회사가 어려워. 그가 말을 이었다. 이 사회가... 그는 말을 멈췄다.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들리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우리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나는 마침내 떡에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없어요, 재원 씨. 당신이 그걸 아주 분명히 했잖아요. 그는 그때 부엌 안으로 들어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나를 놀라게 한 행동으로 그는 뜨끈한 온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어. 그의 목소리가 바닥에 막혀 웅걸거렸다. 내가 바보였어. 15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버렸어. 내 앞에 엎드린 그의 모습은 만족스러웠어야 했다. 수년간 절을 하고 양보하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조차 사과해야 했던 사람은 나였다. 이제 우리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승리감이 아닌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일어나요, 재원 씨. 이럴 필요 없어요. 그는 바닥에 그대로 있었다. 제발, 민지,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에는 내가 달라질게. 어떡해요?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맞서줄 건가요? 은희가 내 배경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할 때 나를 변호해 줄 건가요? 그냥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줄 건가요? 그는 절박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 모든 것 내가 교훈을 얻었어. 나는 진심을 찾으려 그의 얼굴을 살폈다. 아마도 두려움과 절망 아래에 약간의 진심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돈과 애인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 집 바닥에 엎드려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내가 때리기라도 한 듯 움찔했다. 그렇지 않아. 난 당신이 그리워. 우리 함께했던 삶이 그립다고. 그게 어떤 삶이었죠? 내가 물었다. 내가 당신이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몇 년 후에야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동료와 잠자리를 갖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 삶? 내가 당신 아내로서의 의무라고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당신 가족의 비난을 묵묵히 견뎌낸 삶? 바로 그 삶 말인가요? 그는 그 말에 대답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싸울 의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듯 보였다. 내가 뭘 하면 될까? 그가 물었다. 원하는 걸 말해봐.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않아요, 재원 씨.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의 재원, 자존심 강하고 특권의식에 차있던 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이게 돈 때문이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모든 걸 가져가서 나를 벌주는 거.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돈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 가족의 것이었고 당신 이전 세대들이 쌓아 올린 거죠. 당신은 그저 그 속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가 그걸 다 가졌지.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정정했다. 종갓집과 제사용 물품들은 남겨뒀어요. 그건 당신 가족의 유산에 속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는 놀란 듯 보였다. 재산 이전의 혼란 속에서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것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김씨 집안의 위패, 제사에 사용되는 갑오들, 수세 개에 걸친 족보, 이것들은 내가 주장할 권리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없었다. 왜? 그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어떤 것들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요.
그는 오랫동안 거기 서서 내 말을 곱씹었다. 마침내 그는 기가 죽은 듯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난 모든 걸 잃었어. 그가 내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은 거예요. 거기엔 차이가 있어요. 마치 신호라도 된 듯 마당에 바람이 불어와 떨어진 은행잎들이 돌길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 황금색은 내 어린 시절 부산을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는 나를 용두산 공원에 데려가 가을 단풍을 보여주시곤 했다. 그는 은행나무를 가리키며 그것들이 다른 종들이 멸종할 때 살아남은 생존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씀하셨다. 가보세요. 나는 다시 제사 준비로 돌아서며 말했다. 정오 전에 마쳐야 해요. 재원은 내가 마음을 돌리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주길 바라는 듯 망설였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가끔 전화해도 될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장은 다쳤어요, 재원 씨.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움직였다. 문턱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나 정말 당신을 사랑했었어, 민지. 내 방식대로.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난 후 나는 부모님이 항상 즐기셨던 곶감, 밤, 배를 차례로 놓으며 제사 준비를 계속했다. 일을 하면서 나는 그날 오후에 재단 건물 건축가와 잡혀있는 회의를 생각했다. 설계하는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현대적인 구조를 요구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 바로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길처럼.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나는 향을 피우고 부모님의 위패 앞에 깊이 절을 했다. 소나무와 백단향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운 내 새집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지혜와 어머니의 강인함에 조용한 감사를 속삭였다. 밖에서는 서울이 끊임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변화를 수용하는 것 사이에서 영원히 균형을 잡는 도시. 저 광활한 풍경 어딘가에서 재원은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채 남은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이 완벽하게 명료한 순간에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원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 날씨가 추워졌다. 계절의 첫서리가 창문에 섬세한 무늬를 그려 넣으며 동지가 곧 다가올 것을 상기시켰다. 내가 서재에서 재단 건물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을 때 가사도우미인 초의 여사님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손님이 오셨어요, 민지 씨.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김 여사님하고 따님이요.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놀랐지만 충격받지는 않았다. 언젠가는 올 방문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안방으로 차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말했다. 곧 가겠습니다. 최 여사님이 망설였다.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꽤 많이요.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문화에서 선물의 크기와 가치는 종종 구하는 부탁의 크기와 비례했다. 고마워요, 최 여사님. 격식 차리느라 애쓰지 마세요. 안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방석 위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가족 행사에나 입는 짙은 푸른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은희가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머리를 팽팽하게 틀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들 앞 낮은 소반 위에는 값비싼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보호망에 쌓인 배, 고급 곶감 상자, 그리고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작은 옥 인형으로 보이는 갑옷까지. 내가 들어가자 두 여자가 일어나 절을 했다. 그들의 절의 깊이, 이전에는 내게 결코 보인 적 없는 낮은 자세가 그들의 현재 위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지야. 시어머님이 내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를 맞아주어 고맙구나. 나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하고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최 여사님이 보리차를 담은 쟁반을 들여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 동네는 참 운치가 있네요. 은희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경복궁도 가깝고 아주 명당이에요. 나는 명백한 아첨에 응답하지 않고 차를 마셨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길어지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가족 문제를 의논하러 왔단다. 그녀는 수놓은 소매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평소 침착하던 이 여인에게서는 본 적 없는 불안한 몸짓이었다. 알다시피 우리 상황이 복잡해졌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은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끼어들었다. 우리 재정 안정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계약들이 의심받고 있고 파트너들이 불안해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시어머니의 평정심이 약간 금이 갔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민지야. 내 남편, 내 고인이 된 남편, 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수세대 동안 사업계에서 탁월함의 상징이었던 가문의 이름이. 순간 나는 그녀에게 거의 동정심을 느낄 뻔했다. 박희자는 김씨 가문의 유산을 위해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희생하며 평생을 바쳤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나를 숨막히게 했던 바로 그 전통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권력은 훨씬 덜 친절하게 휘둘러졌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유감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은희는 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한 후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걸 준비했어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공식적인 화해 합의서예요. 당신과 재원 오빠가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면 가족 내에서 당신의 위치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나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았다.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고요. 나는 그 단어들이 씁쓸하게 느껴져 되뇌었다. 그가 더 젊은 여자를 위해 나를 버린 후에 15년 동안 당신 집에서 하녀나 다름없이 취급받은 후에 말이죠.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내가 잘 기억하는 권위적인 톤이 실렸다. 결혼이란 용서와 의무에 관한 것이야. 내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텐데 나는 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생각했다. 교수였던 아버지와 나를 키우기 위해 전념하기 전까지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그들의 관계는 조용한 존중과 진정한 애정으로 가득 찬 동등한 파트너십이었다. 내가 재원과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존엄성과 자존감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건 당신과 재원 오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희의 목소리에 예전의 날카로움이 살짝 돌아왔다. 사촌들, 고모들, 삼촌들. 회사의 생계가 달린 모든 친척들의 문제라고요. 교육 기회를 잃게 될 아이들,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의 위상. 15년 동안 나를 외부인 취급하기 전에 그들을 생각했어야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빠가 우리의 결혼 서약이 아무 의미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축 처졌다. 항복의 표시였다. 그러더니 나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며 그녀는 방석에서 내려와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절을 했다. 제발.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빌겠다. 은희는 나만큼이나 경악한 표정이었다. 내가 박희자를 알고 지낸 세월 동안 그녀는 누구에게도, 하물며 내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 이 자존심 강한 여인이 내 집 바닥에 엎드려 있는 광경은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은희가 몹시 창피해하며 쉿소리를 냈다.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노부인은 계속 엎드려 있었다. 내가 너를 잘못 봤다. 그녀의 목소리가 막혀 들렸다.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한 것이 잘못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 것도. 제발 우리 가족의 남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 나는 그녀의 엎드린 모습이 불편해서 일어섰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러시는 건 옳지 않아요. 천천히 은희의 부축을 받아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다. 눈물이 정성껏 한 화장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늙어가는 한 여인. 저는 재원 씨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에 그 장은 닫혔어요. 하지만 김 씨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두 여자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다. 종중 재산과 회사 주요 지분은 안전하게 유지될 겁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이미 법무팀에 그 자산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도록 지시했어요. 가문의 이름과 핵심 사업은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머지는 제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알아서 쓸 거예요. 시어머니는 수놓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네가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관대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지는 듯해 놀랐다. 관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정정했다. 정이죠.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것을 지킬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수년간의 봉사와 고통을 통해 제 몫을 벌었어요. 그들은 1시간 더 머물며 차분한 톤으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떠나기 위해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문간에서 멈춰 섰다.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너는 가문을 이끌 훌륭한 안주인이 되었을 게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과와 인정에 가장 가까운 말이었다. 나는 제안된 것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조용한 집을 걸어 뒤뜰의 작은 정원으로 갔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동백꽃이 피어 있었다. 그들의 강인함은 내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게 했다. 수년간 나는 무관심과 무시라는 서리를 견디며 꽃 피울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날 저녁 나는 강 선생에게 전화해 내 재정 계획 수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씨 가족은 그들의 위엄과 지위를 유지할 만큼은 갖게 되겠지만 그들의 오만함까지 유지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권력의 균형은 바뀌었고 한때 불변해 보였던 위계 질서도 그와 함께 변했다. 한국에서 가족의 유대는 신성하고 영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때로는 그 유대가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무언가로 재형성되기 전에 깨져야 할 필요도 있다. 서울 거리에 벚꽃이 만발하며 봄이 찾아왔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이제 도시는 내게 다르게 느껴졌다. 새로 찾은 자유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도시의 작은 한 구석을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민정 여성역량 강화재단의 우운 화창한 4월 아침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나는 재단 이름에 결혼 후 이름 대신 내 본명을 일부러 사용했다. 민정은 한국어로 밝고 올바르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신중하게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수년간 아버지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더 편하게 민지라고 불렀다. 재단 건물은 김씨 집안의 본사에서 3블록 떨어진 종로에 자리 잡았다. 그 위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매일 김씨 산업의 직원들과 임원들은 전통적인 한국 문양을 현대적인 재료로 표현한 독특한 외관의 5층 건물을 지나가야 했다. 조용한 안에에서 독립적인 힘으로 변모한 나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축하합니다, 민정씨. 개관 리셉션에서 박 교수님이 내 샴페인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서울대학교의 저명한 페미니스트 학자인 그녀는 재단 이사회에 합류하기로 동의했다. 정말로 인상적이네요. 우리 주위에서는 기자, 활동가, 재계 인사들이 교류하고 재단의 초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시를 둘러보며 대화로 윙윙거렸다. 중심 프로젝트는 이혼을 겪는 여성들, 특히 아내들이 재정 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가정 출신 여성들에게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경력 상담사 중 한 명 주위에 모여있는 젊은 여성 그룹을 보며 대답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박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물론 당신이 요청한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로 유지했지만요. 나는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중적인 악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의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단 핵심팀과 내 경험을 공유했다. 언론은 내 갑작스러운 부에 대해 추측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한 여성이 그만한 자원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이리 스스로 말하게 했다. 입구 근처의 작은 소동이 내 주의를 끌었다. 은희가 불편해 보이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도착해 있었다. 방 건너편에서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녀의 등장은 나를 놀라게 했다. 3개월 전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온 이후로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다. 나는 박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인파를 해치고 나아갔다. 은희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작고 아름답게 포장된 꾸러미를 건넸다. 축하 선물이에요. 그녀가 뻣뻣하게 말했다. 집안에서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꾸러미를 받으며 말했다.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붐비는 리셉션장을 훑어보았다. 궁금했어요. 우리 쪽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 그녀는 덧붙였다. 그 돈으로 해낸 일이 인상적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없었고 존경심일지도 모를 무언가가 살짝 엿보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은희도 나처럼 우리 전통사회의 제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김씨 집안의 딸로서 그녀의 길은 며느리인 내 길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코 덜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적응하고 계세요? 은희가 대답했다. 회사는 안정되었어요. 부분적으로는 당신의 신중함 덕분이죠. 대부분의 사업 관계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나는 핵심 가족 사업을 보존하기로 한 내 결정이 현명했음이 증명되어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복수는 김씨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내 몫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원 오빠는요?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은희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사촌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말단 직책이죠. 그녀는 망설이다 덧붙였다. 잘 지내지 못해요, 민지씨.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요. 순간 나는 무언가 찌르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후회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길이 얼마나 완전히 갈라졌는지에 대한 인식이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는 동안 재원은 자신의 과거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찾길 바래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은희는 내 얼굴을 살폈다. 아마도 오빠의 몰락에 만족하는 기색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녀는 약간 긴장을 푸는 듯했다. 재단의 이혼 여성 지원 사업 말이에요. 그녀가 화제를 바꿨다. 필요한 일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친구들을 봤어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나는 나 자신도 놀라며 제안했다. 이혼 지원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 장학금, 소상공인 대출, 리더십 훈련 같은 것들이요.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건물을 둘러보며 은희에게 우리의 계획들을 설명하는 동안 나는 이것이 나를 억압했던 바로 그 시스템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단순히 김씨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몇 달 동안 재단의 명성은 높아졌다. 우리는 대학, 정부기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활동 범위를 넓혔다. 한 주요 경제 잡지가 주목할 만한 여성 특집회 날을 실었을 때 그들이 사용한 사진은 재단 건물의 옥상 정원에서 서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이었고 배경에는 김씨 가족 본사 건물의 독특한 지붕이 보였다. 기사는 김씨 가족과의 내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 주 내내 내 전화는 한때 나를 동정하거나 무시했던 옛 지인들로부터 갑자기 다시 연락하고 싶어하는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다. 나는 대부분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하나는 수락했다. 여성기업가 협회에서 주최하는 다과회였다. 행사는 1년 전 내가 강 선생과 만나 재정 계획을 세웠던 곳에서 멀지 않은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열렸다. 내가 들어서자 여자들이 나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면서 대화가 잠시 멈췄다. 나는 많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재원의 사업 동료들의 아내들, 내가 한때 조용히 배경에 서 있던 자선 행사와 저녁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사업과 자선 활동에 대한 내 생각을 듣고 싶어하며 중앙 테이블에 나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민지 씨, 대화가 잠시 뜸해졌을 때 한 여성이 말했다. 재단의 활동은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특별히 이혼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셨나요? 나는 향긋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다. 제 자신의 이혼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재정적 독립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깨달았어요. 우리 사회는 아내들이 가계 재정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금융 이해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지 않죠. 저명한 CEO의 아내인 다른 여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분명 민지 씨의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모두가 당신이 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걸 알잖아요. 그녀의 질문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기미가 엿보였다. 아마도 그녀는 힘든 결혼 생활에서 자신만의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든 여성은 재정적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결혼을 끝내든 유지하기로 선택하든 말이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오후 내내 나는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일부는 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단순히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한 노부인이 떠나면서 내 손을 꼭 쥐었다. 우리 며느리가 당신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조용하고 지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나요. 아마도 내가 그 아이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들, 관점의 작은 변화들, 조용한 깨달음들은 내가 김씨 가족에게 안겨줄 수 있었던 어떤 공개적인 굴욕보다 더 가치 있었다. 내 복수는 극적인 대결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학대가 정상적이고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했던 바로 그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었다. 재단이 문을 연 지 6개월 후 나는 북촌에 있는 전시댁의 종갓집 옆 땅을 매입했다. 그 부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 몇 년 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다. 나는 협상 없이 호가를 지불하고 그 전통 한옥을 여성 문학 및 예술을 위한 문화센터로 개조할 계획을 시작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망치질과 톱질 소리가 두 집을 가르는 돌담 너머로 들려왔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내 새로운 프로젝트가 형태를 갖추어가는 소리에 잠을 깨야 했다. 우리 사이의 권력 구도가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매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내 관심은 점점 과거에서 멀어져 내가 창조하고 있는 미래를 향했다. 재단의 일에서 얻는 만족감, 여성들이 더 당당하게 서고 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김씨 가족의 불편함에서 느꼈을지도 모르는 어떤 쾌락보다 훨씬 더 컸다. 진정한 복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이 내 이야기에 무관해질 정도로 완전히 나 자신이 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철저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5년이 흘렀고 계절의 변화와 내 일의 꾸준한 성장으로 그 세월이 기록되었다. 내 재단은 서울 전역 3곳으로 확장되었고 부산과 대구에 지사를 두었다. 전 시댁 옆 문화센터는 전국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존경받는 기관이 되었다. 내 삶은 이러한 성취들을 중심으로 형태를 갖추었고 한때 결혼이 차지했던 공간들을 채워나갔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기회는 있었다. 연세대학교의 한 문학 교수는 사려 깊은 편지와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로 내게 구애했다. 재단 일을 통해 만난 한 사별한 사업가는 존중심 있고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나는 타협 없이 결정을 내리고 매일 아침 오직 나 자신에게만 책임지는 자유, 즉 나의 독립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딸 수민이는 이제 24살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비록 내 친딸은 아니지만 그녀는 일찍 세상을 떠난 사촌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재혼한 후 내가 내 자식처럼 키웠다. 재원은 우리 집에서 그녀의 존재를 참아주었지만 결코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연민으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타고난 리더가 되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추석, 가을 추수 명절이었고 우리는 집에서 연례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전통적인 명절은 전국의 한국인들이 조상을 기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그랬듯 기쁨과 우울함을 동시에 가져왔다. 수민이와 나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잡채, 송편, 그리고 제사와 뒤이을 잔치를 위한 다른 전통 음식들을 준비했다.
새 인턴이 또 어머니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수민이가 쌀 반죽으로 반달 모양 떡을 빚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재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나는 웃으며 섞는 그릇에 참기름을 계량했다. 뭐라고 말해줬니? 우리 엄마는 과거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수민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 이야기가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라고 했어요. 현명한 대답이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내 어깨로 애정 어리게 툭 쳤다. 초인종이 울렸고 수민이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잠시 후 그녀는 60대의 우아한 여성, 서울대학교 김 교수님, 우리 재단의 초기 후원자 중 한 분과 함께 돌아왔다. 민정 씨, 그녀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명절 준비에 방해가 된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천에 손을 닦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거의 다 끝났어요. 어서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우리가 감나무를 통해 햇빛이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마당에 자리를 잡자. 김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방문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달 여성학센터 개관식에 직접 초대하려고 왔어요. 그녀는 수민이가 건넨 국화차를 받으며 말했다. 대학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신 재단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한국 최고 명문인 서울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는 데 보수적이었다.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김 교수님은 주장했다. 당신의 활동이 한국 여성들의 지형을 바꾸었어요. 5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당신의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법률 구조 클리닉은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공정한 이혼 합의를 확보하도록 도왔어요. 장학기금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대학에 갈 기회가 없었을 소녀들을 대학에 보냈고요. 수민이는 내 옆에서 자랑스럽게 활짝 웃었고 나는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솟구쳤다. 개관식은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계속했다. 상당한 언론 보도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고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나는 수민이의 시선이 마당 대문 너머의 무언가로 옮겨가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나무 살대 사이로 부분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거리에 서 있었다. 멀리서도 나는 재원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김 교수님께 말했다. 잠깐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내가 지나갈 때 수민이가 지지의 표시로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이혼 후 재원을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그 만남들은 어색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내가 대문을 열자 재원은 내가 자신을 알아챈 것에 놀란 듯 살짝 뒤로 물러섰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상당히 늙게 만들었다. 그의 머리는 이제 검은색보다 회색이 더 많았고 깊은 주름이 입가와 눈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잘 만들어졌지만 한때 선호했던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닌 양복을 입고 있었다. 민지, 그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문에서 대학센터에 대한 발표를 봤어. 축하해, 고마워요. 나는 문간에 서서 대답했다. 나는 그를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지도 않았다.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 지켜봐 왔어. 그가 계속했다. 모두가 그랬지. 당신이 이룬 것 정말 대단해. 그의 말투에는 쓴맛이 없었고 단지 일종의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우리 사이의 세월은 광활하면서도 어쩐지 압축된 듯했다. 어떻게 지냈어요, 재원 씨? 내가 마침내 물었다. 그는 작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럭저럭. 지금은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 작은 회사지만 성장하고 있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어떤 면에서는 내게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지위와 부의 상실이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성장을 강요했을 것이다. 어머님은요? 내가 물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가 말했다. 잠결에 평화롭게. 유감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박희자는 자기 시대의 여성이었고
그녀 시대의 제약을 최선을 다해 헤쳐나갔다. 재원은 내 너머로 수민이와 김 교수님이 앉아있는 마당을 쳐다보았다. 행복해 보이네. 그가 말했다. 행복해요. 내가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마치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 방해하지 않을게. 난 그냥... 그는 말을 흐렸다.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내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그래. 그가 인정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려고. 그의 정직한 대답이 예상치 못하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도 숨겨진 의도도 없었다. 단지 가지 않은 길, 그랬을지도 모르는 삶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뿐이었다. 몸 조심해요, 재원씨. 내가 말했다. 그는 하인처럼이 아닌 존중의 표시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당신도 민지. 그가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내가 그를 불렀다. 재원씨? 당신도 자신의 행복을 찾길 바래요. 그는 멈춰서서 슬픈 미소로 뒤를 돌아보았다. 노력하고 있어. 나는 그가 우리가 한때 함께 살았던 동네를 배경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을 때 나는 수민이가 김 교수님에게 우리의 최신 프로젝트 이야기로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제사가 끝난 후 수민이와 나는 보름달 아래에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달콤한 소나무 향이 공기 중에 남아 국화의 흙냄새, 그리고 동네 축제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전통 사물놀이 북소리와 어우러졌다. 이상했어요? 수민이가 마침내 물었다. 그 사람 다시 보니? 나는 그 질문을 곱씹어 보았다. 생각보다 덜 이상했어. 그는 이제 달라졌어. 아니면 내가 그를 다르게 보는 걸지도 모르지. 수민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후회한 적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거요. 아니,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세월은 후회해. 하지만 내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은 후회하지 않아. 그 여정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우리 위로 달이 부드러운 은빛으로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이 광활한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여성이 자신만의 여정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일부는 내가 탈출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갇혀 있고 다른 일부는 이미 자유를 향한 길을 찾고 있었다. 내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았다. 있잖아요. 수민이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제가 10대였을 때 우리에게 다른 삶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곤 했어요.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작게 만들었는지 보는 게 싫었어요. 나는 내 실수와 승리를 지켜보고 배운 이 젊은 여성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그녀는 달빛을 반사하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지금은 모든 일이 꼭 필요했던 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지금의 그 엄마가 되기 위해 그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엄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돕고 있잖아요. 보름달 아래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나는 복수나 서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성감을 느꼈다. 진정한 승리는 재원의 굴욕이나 김씨 가족의 쇠락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온전하고 목적이 있으며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다는 데 있었다. 마지막 교훈은 권력이나 보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한때 나를 정의했던 고통은 내가 법원 복도에 홀로 서서 남편이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 전통에서 추석의 보름달은 추수 후의 풍요와 성취를 상징한다. 내 삶,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 기쁨을 주는 딸, 가능성을 주는 자유를 돌아보며 나는 내 존재의 모든 세포에서 그 풍요를 느꼈다. 원은 완성되었다. 추수는 끝났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미래는 서울에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위 끝없는 하늘처럼 온전히 내 것이었다.